네, 안녕하세요. 영어 강사입니다. 네, 오늘은 셋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의 실습 시간이고요. 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1, 2라고 하는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이 셋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는 집합이니까 중괄호를 표시해 주시면 되고요. 다음은 b에다가 2, 3, 4, 6이라고 하는 값을 한번 넣어볼게요. 자, 이렇게 셋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에는 튜플과 달리 값을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게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한번 값을 넣어볼 건데요. 일단 이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3을 한번 넣어볼게요. add를 통해서 값을 추가해 줄 수 있고요. 저는 3을 한번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프린트를 통해 a를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자, 출력을 해보면 우리가 1, 2로 시작했지만 3을 추가해 줌으로써 1, 2, 3이 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값을 추가도 해봤으니까 삭제도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b에서 빼줄 건데요. b에서 remove를 통해서 값을 빼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값을 2를 주게 되면 b에서 이 값이 빠질 거고요. b를 출력해봤을 때 이렇게 2가 빠지고 3, 4, 6만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리무브를 사용하실 때 조심해야 될 부분이 이 인자로 없는 값을 줬을 때, 없는 값을 삭제 요청했었을 때는 프로그램이 터진다라고 하는 주의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없는 값을 삭제해보면요. 이 b라고 하는 것은 이 10이라고 하는 값 없잖아요. 이때 없는 값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하면 실행시켰을 때 프로그램이 터지더라 라고 하는 것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버린 메서드가 리무브만 있는 건 아니고 discard라고 하는 것도 있었어요. 그것도 한번 써보겠습니다. discard. 얘는 이 없는 값을 삭제해라 라고 했을 때도 이게 프로그램이 터지질 않아요. 터지지 않고 얘는 그냥 무시해버립니다. 이 함수 설명을 보시면 discard 가로 열었을 때 엘리멘트가 없다면 그 녀석이 멤버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라고 설명도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remove랑 다르게 없는 값을 주더라도 문제가 되진 않는다 라고 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용도에 맞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자, 다음으로는 셋의 수정인데요.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셋을 수정하는 함수는 존재하지 않고요. 이 remove와 add를 활용해서 수정을 해볼 겁니다. 예컨대 이 b라고 하는 집합에서 6을 5로 한번 바꾸고 싶어요. 자, 일단 b라고 하는 집합에서 remove를 통해서 6을 한번 지워볼게요. 그 다음 b에다가 5를 추가하게 되면 이 b라고 하는 집합에서 6을 제거하고 5를 추가하게 되면 이때 이 6을 5로 바꾼 것처럼 우리가 사용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b에서 6을 5로 바꿔준 이후에 b를 출력해보면 아까는 3, 4, 6이었지만 출력 결과 3, 4, 5가 담겨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잘 수정이 되었고요. 네, 다음으로는 셋의 합집합입니다. 합집합은 말 그대로 집합들을 합치는 거죠. 지금 참고로 a라고 하는 집합에는 1, 2, 3이 들어있고요. b라고 하는 집합에는 3, 4, 5가 들어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튜플이나 아니면 스트링이나 리스트 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어떤 이 자료 구조를 더할 때 플러스를 통해서 더해줬단 말이죠. 그래서 얘도 어떤 플러스 기호를 통해서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a 플러스 b를 시도해볼 수 있어요. 이렇게 프린트를 찍어보면 이거 출력했을 때 프로그램이 터져버립니다. 얘는 플러스 연산을 지원하지 않아요. 자, 이 플러스 대신에 이 파이프라고 하는 연산을 지원하는데요. 이거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1, 2, 3, 4, 5 이 교집합이니까 종목 데이터는 하나만 표시되죠. 그래서 합집합이 잘 이루어진 걸 볼 수가 있는데 얘가 왜 플러스가 아니라 파이프, 이거 새로 등장하는 연산기호를 사용하는 거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이 플러스라고 하는 연산은요. 순서도 있고 그리고 중복 데이터도 허용하는 자료형에서 이것들을 합쳐줄 때 사용했던 연산이에요. 그런데 이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순서를 보장하지 않고요. 그리고 이 중복 데이터도 역시 제거해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성격이 달라요. 그래서 이 같은 기호로 쓰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기호를 좀 생각을 해본 건데 이 파이프라고 하는 기호는 OR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OR이라고 하는 기호 양옆으로 A와 B 두 조건을 놨었을 때 둘 중에 하나만 만족하게 되면 true를 내뱉는 것, 이게 OR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합집합도 잘 생각해보면 A라고 하는 집합, B라고 하는 집합 둘 중에 하나만 속해 있어도 합집합에 들어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OR의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OR의 의미를 갖고 있는 파이프라고 하는 연산기호를 사용하게 됐어요. 자, 이러한 맥락을 한번 이해해 보시고요. 왜 덧셈 기호를 쓰지 않는지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파이프라고 하는 기호를 못 찾는 분들을 위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 텍스트 지울 때 백스페이스 많이 쓰시잖아요. 백스페이스 왼쪽이나 아니면 아래쪽 살펴보시면 원화 표시가 있는 키가 있을 거예요. 해당 버튼을 눌러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백슬래시가 나오는데 지금 사용하시고 있는 운영체제에 따라서 이게 백슬래시로 나오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이 원화 표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럼 키를 잘 찾은 거고요. 얘를 그냥 쓰지 말고
Shift를 누른 채로 쓰시면 이게 파이프가 나옵니다. 이 연산기호를 사용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꼭 한번 체크해 보시고 파이프 연산, 합집합 연산 사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합집합은 파이프 연산을 통해서도 할 수 있지만 함수를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함수는 바로 유니온이라고 하는데요. 유니온은 집합이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런데 A와 B를 합쳐줄 거고요. 둘 다 집합이니까 둘 다 역시 유니온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A 점 찍고 들어가면 유니온이 있을 거고요. 우리는 B랑 합쳐줄 거기 때문에 인자로 B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해당 결과를 프린트해보면 아까 A 파이프 B 얘랑 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그럼 강사님, 이 파이프 연산과 유니온과 뭐가 다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여러 가지 집합을 합집합할 때 달라집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만약 A, B, C, D 라고 하는 집합이 있고요. 얘들 전부 다 합집합을 하래요. 그러면 이 파이프 같은 경우에는 연산기호를 3번 써줘야겠죠. 예를 들어 A 파이프, B 파이프, C 파이프, D 이렇게 해서 이 연산을 3번 진행해줘야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인자를 하나만 줄이란 법이 없어요. 여러 개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B 말고 C, D 이렇게 한 방에 합집합을 수행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한번 갖고 놀아보시고요. 자, 이제 합집합은 거의 다 알아봤는데 마지막 하나가 남았습니다. 뭐냐면 이 파이프 연산이든 유니온이든 이 합집합을 하게 됐었을 때 그 연산의 결과가 원본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이 A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1을 넣고요. B라고 하는 변수에다가 2를 넣었어요. 이 상태에서 A와 B를 더해준다 한들 A가 3이 되거나 B가 3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 연산의 결과가 메모리 공간에 별도에 저장될 뿐입니다. 그래서 이 합집합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단지 이 합집합의 결과가 새로운 메모리 공간 속에 1, 2, 3, 4, 5라고 하는 것이 저장될 뿐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합집합의 결과를 나중에 재사용하고 싶다면 이 결과를 다른 변수에다 저장해놨어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유니온을 통해서 A와 B를 합집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후에 A와 B를 찍어봤을 때 이 원본에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변화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연산 이후에도 재사용이 필요하다면 이렇게 프린트를 바로 할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A와 B의 유니온 결과를 새로운 변수에 넣어놓고 그 이후에는 C를 출력하게 됐을 때 이 연산의 결과가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재사용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출력해봤을 때 C의 합집합의 결과가 들어있죠. 네, 다음으로는 차집합입니다. 여전히 A라고 하는 집합엔 1, 2, 3이 들어있고요. B라고 하는 집합에는 3, 4, 5가 들어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림으로 그려보면 1, 2, 3을 A가 가지고 있고요. B는 이 3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죠. 이렇게 교집합으로 갖고 있고 그 다음 B가 독자적으로 4와 5를 갖고 있는 형태 이렇게 그려볼 수 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A에서 B를 빼주게 되면요. 이 A를 기준으로 빼는 거니까 여기서 이 B를 이만큼 파먹으면 되겠죠. 파먹으면 1과 2가 남겠네요. 이렇게 A와 B를 빼주는 차집합을 구해볼 수가 있고 그것과 반대로 이 B를 기준으로 해서 A를 한번 빼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면 B를 기준으로 A를 빼주기 때문에 이렇게 파먹는 형태로 그려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랑 반대로 4와 5가 남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요게 차집합이었는데 아까 전에 합집합에서 플러스가 안 됐던 거랑 반대로 이 차집합은 마이너스가 지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고 마이너스 써주시면 되고요. 저는 아까 해봤던 대로 A에서 B를 한번 빼볼게요. 빼보게 되면 아까 그림 그렸을 때 1, 2만 남았었죠.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1, 2만 잘 남아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반대로 B에서 A를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아까 4, 5만 남았었죠. 그래서 출력을 해보면 얘도 정상적으로 4, 5만 남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집합이라고 하는 연산을 뺄셈을 통해서 했는데요. 아까 이 합집합 같은 경우에는 연산이 두 종류가 있었어요. 파이프와 유니온 이 두 종류가 있었는데 얘만 하나만 지원하면 좀 섭섭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가 더 있는데요. 얘도 함수가 또 있습니다. 이 함수의 이름은 difference이고요. difference도 유니온과 마찬가지로 집합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A와 B 둘 다 집합이기 때문에 둘 다 difference를 갖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집합에서 점 찍고 difference 호출, 그 다음에 인자로 B를 주든 아니면 B에서 점 찍고 difference 호출, 그 다음 A를 인자로 주든 이 두 가지를 채택해야 되는데 근데 이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럼 강사님, 이 유니온이라고 하는 함수도 역시 A와 B를 가지고 하는 거니까 이게 바뀌었을 때 결과가 달라질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요. 얘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유니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A와 B 합집합을 했었을 때
A를 기준으로 합집합을 하든 B를 기준으로 합집합을 하든 이 결과가 똑같아요. 이 첫 번째 들어가는 집합이 기준점이라고 했었을 때 그 기준점이 유니온을 호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 A 합집합 B는 A 유니온 B 이렇게 표현해 줄 겁니다. 그랬을 때 이 B 합집합 A는 B 유니온 A가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 A 유니온 B와 B 유니온 A는 이게 동일하기 때문에 결과가 같습니다. 근데 그것과는 다르게 차집합은 결과가 다를 수 있죠. 다시 말해서 A를 기준으로 해서 B를 뺐을 때 그리고 B를 기준으로 A를 뺐을 때가 이 결과가 다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점이 되는 녀석이 디퍼런스를 부른다 라고 한다면 A 디퍼런스 B 라고 하는 것과 B 디퍼런스 A가 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이 디퍼런스를 호출할 때 A를 기준으로 호출하게 되면 A 차집합 B 요건 A 빼기 B가 되고요. 이 결과를 출력해봤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자, 이걸 출력해보면 1, 2가 나와요. 아까 A에서 B를 뺀 결과, 그 결과랑 똑같이 나오죠. 근데 이걸 바꿔보겠습니다. 이 B라고 하는 녀석을 기준점으로 디퍼런스를 호출할 거고요. 그 다음 A를 인자로 주겠습니다. 이 결과는 수행했을 때 4, 5가 나오죠. 얘는 A 빼기 B가 아니라 B 빼기 A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 유니온과는 다르게 디퍼런스를 호출할 때는 이 인자 그리고 호출 대상이 바뀌었을 때 결과가 달라지더라 라고 하는 점을 유의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가 차집합이었고요. 차집합도 마찬가지로 이 연산의 결과가 원본에 반영주진 않아요. 그래서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 연산의 결과를 재사용하고 싶으시다면 이걸 새로운 변수에 넣어놓고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요. 교집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집합 볼 건데요. 이 교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인터섹션을 통해서 우리가 해줄 수가 있어요. 인터섹션 이렇게 써줄 거고요. 이 함수는 집합이 들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A와 B에 대한 교집합을 구한다 라고 했었을 때는 지금 A도 집합이고요. B도 집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도 인터섹션이 있고요. B도 인터섹션이 있어요. 그러면 이 둘 중에 어떤 걸 통해서 인터섹션을 불러주면 좋을까 이걸 고민해 볼 수가 있는데 아까 유니온도 마찬가지로 A 유니온 한 다음에 B 써주면 이게 기준점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냐면 A 합집합 B였단 말이에요. 이 호출하는 녀석이 기준점이 되어서. 그러면 이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것을 호출한 녀석이 A라고 한다면 이 A가 기준점이 되고요. A 교집합 B가 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기준점을 바꿔서 A를 B로 바꿔볼게요. 바꾸면 B가 인터섹션을 불렀겠죠. 그 다음 인자로는 A를 줬을 겁니다. 자, 요 상황일 때는 B 교집합 A일 텐데요. 이 합집합과 마찬가지로 교집합일 때도 역시 이게 바뀌어도 상관이 없죠, 지금. A 교집합 B, 이 결과와 B 교집합 A, 이 결과가 완전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는 A를 통해서 호출을 하든 B를 통해서 호출을 하든 이게 상관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편의상 A가 먼저 와 있으니까 A를 통해서 호출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A라고 하는 변수에서 점 찍고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거 호출해 줄 수 있고요. 여기 가지고 있죠. 인터섹션 갖고 있고 인자로는 B를 넘겨주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의 의미는 A 교집합 B가 될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A와 B 둘 다 갖고 있는 3이라고 하는 원소가 이 교집합 속에 쏙 들어가게 될 텐데요. 확인해보기 위해서 출력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프린트 씌워주면요. 출력 결과 이 3만 들어가 있는 집합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A를 기준으로 한번 출력을 해봤으니까 이 기준을 B로 한번 바꿔볼게요. B를 바꿔보고 인자는 A 한번 줘볼게요. 얘도 역시 결과는 동일하다는 것도 역시 확인해봤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간단한 교집합이었는데요. 아까 좀 눈에 밟히는 게 있었을 거예요. 어떤 게 있었냐면 A 인터섹션 이렇게 쓰려고 했는데 인터섹션 시리즈가 하나 더 있단 말이에요. 업데이트라고 하는 게 붙는 게 있었는데 일단 이 차이를 설명드리기 전에 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B 인터섹션 A 이 연산을 수행했을 때 A나 B라고 하는 집합이 변화가 있었을까요? 이것도 역시 합집합이나 차집합을 구했을 때처럼 이 집합, 원본에 대해서 변화가 없었을 겁니다. 단지 이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연산의 결과가 A와 B와는 별도의 메모리 공간에 저장되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인터섹션 업데이트라고 하는 함수는요, 이 함수는 인터섹션이라고 하는 연산을 수행해주기도 하지만 업데이트도 해요. 뭘 업데이트 하냐면 이 함수를 호출한 이 집합을 갱신까지 해줄 겁니다. 자, 이걸 본격적으로 수행해보기 전에 이 이전 상태를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자, 일단 요거 주석 처리하고
지금 교집합을 수행한 이후에 A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교집합 3 잘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A는 여전히 1, 2, 3 그대로 있죠. A는 덮어 씌워지지 않았습니다. 원본을 유지하고 있는데, 자, 이번에는 A 인터섹션 업데이트라고 하는 걸 한번 해볼게요. 여기 인자로 B를 줄 거고요. 얘는 이 A와 B의 교집합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업데이트도 해준다고 했었어요. 이 이후에 A를 한번 출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신기하게도 이 교집합의 결과가 A로 쏙 들어가 있어요. 원본을 덮어버리는 거죠. 이걸 식으로 쓰면 이렇습니다. 지금 요거는 A에다가 뭘 넣었냐면 A와 B의 교집합의 결과를 넣어준 거예요. 이걸 한 방에 수행하는 것이 인터섹션 업데이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인터섹션 업데이트는 이 원본을 덮어 씌우는 리스크, 이 훼손시키는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사용해 주셔야 된다는 것만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교집합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갈게요. 네, 그 다음으로는 상위 하위 집합 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함수를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 상위 하위 집합 관계를 보려면 새로운 집합의 정의가 필요해요. 지금 A와 B는 이렇게 그려져서 이 A라고 하는 집합과 B라고 하는 집합이 서로 상위도 하위도 아닌 집합 관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위 하위 집합이라고 할 수 있는 집합을 정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 A라고 하는 집합에다가 제가 값을 1, 2, 3을 줄 거고요. B는 1, 2, 3, 4, 5를 줄 겁니다. 자, 그러면 이 A라고 하는 집합은 B에 쏙 들어갈 수 있죠.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진다는 거예요. 얘는 1, 2, 3 가지고 있고요. B라고 하는 건 A도 가지고 있을 뿐더러 4와 5를 갖고 있는 상위 집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반대로 이 A는 B의 하위 집합, 서브셋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서 지금 A와 B가 어떤 게 상위 집합이고 어떤 게 하위 집합인지 이제 드디어 물어볼 수가 있게 됐어요. 일단 저는 상위 집합인지를 한번 물어볼 건데요. 이 녀석이 상위 집합인가요? 라고 물어보는 이 함수는 is superset이라고 하는 함수고요. is로 시작하게 되면 이 뒤에 있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함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슈퍼셋이 맞냐고 물어보는 거죠. 만약 맞다면 true가 나오고요. 아니라면 false가 나올 겁니다. 자, 이때 우리가 슈퍼셋인지 확인하고 싶은 이 대상으로부터 우리가 호출을 출발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 A가 슈퍼셋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A를 한번 기준점을 삼아 보겠습니다. A 점 찍고 이 슈퍼셋 호출하면 되고요. 얘가 슈퍼셋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려면 얘가 누구의 슈퍼셋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의 슈퍼셋인지에 해당하는 것을 제가 인자로 전달해주면 되겠습니다. 얘가 B의 슈퍼셋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아까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이 B가 A를 포함하는 그림으로 그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A는 B의 서브셋이지 슈퍼셋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결과는 false가 나와야 될 겁니다. 이거 한번 테스트 해볼게요. 이렇게 프린트를 씌운 다음에 시작 버튼 눌러보시면요. 결과가 false, 이거 확인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is superset이 false가 나왔다고 해서 이 반대, 하위 집합인지 물어보는 이 결과가 true가 나오리라고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는 상위 관계도 아니고 하위 관계도 아닌 관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A와 B가 상위도 하위도 아닌 이런 애매한 관계 있죠? 이거는 둘 다 false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슈퍼셋도 false고요. 서브셋도 false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is 슈퍼셋의 결과가 false가 나왔다고 해서 반대의 경우가 true가 나오리라는 확신은 하시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별것 아닌 내용이었고요. 자, 이 상황에서 제가 B와 A를 한번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되게 되면 우리는 is 슈퍼셋, 이 진리를 하는 대상이 이 호출 대상이었어요. 야, B야, 너 지금 슈퍼셋이니? 근데 뭐의 슈퍼셋? A에 대한 슈퍼셋이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근데 아까 그림을 그려봤을 때 B 안에 A가 들어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는 true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력을 해보면 아까는 false였지만 이번엔 true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is 슈퍼셋을 통해서 상위 집합인지를 물어봤다면 얘가 하위 집합입니까? 이것도 물어볼 수 있어야 될 거예요. 이 질문은 is 서브셋을 통해서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이 A야, 너 지금 서브셋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고요. 너는 B에 대해서 서브셋이니?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져보면 이거는 true가 나오겠죠. 왜냐면 A는 B의 하위에 있었으니까 이거 true가 나와야 됩니다. 이 질문을 바꿔서 B랑 A를 바꿔보면 이때는 false가 나와야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서브셋도 확인해 볼 수 있었는데요. 이게 바꿔도 true가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어떤 상황이냐면 이게 같을 때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이렇게 4와 5를 주게 되면 이 같은 원소를 갖고 있죠. 그러면 그림으로 그려봤을 때 A와 B는 이 같은 집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상위이기도 하고 하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서브셋이 얘도 true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걸 바꿨을 때 A와 B를 바꿨을 때 얘도 true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상황일 때만 특수하게 바꿨을 때도 true가 나온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상위 하위 집합 관계를 파악해 볼 수 있는 is 슈퍼셋과 is 서브셋이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으로 확인해 볼 함수는요. 교집합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함수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A라고 하는 집합, B라고 하는 집합, C라고 하는 집합 이렇게 세 개의 집합을 놔뒀는데요. 잘 보시면 A와 B는 교집합이 없어요. 그런데 이 B와 C는 교집합이 있습니다. 지금 6이 겹치고 있죠. 자, 이 상황에서 이 교집합이 없는 관계, 이걸 뭐라고 할 거냐면 이 관계를 디스조인트하다 라고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파이썬 집합에서 어떤 함수가 있냐면 디스조인트가 아니라 is disjoi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이건 뭐냐면 지금 너는 교집합이 없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교집합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게 아니라 교집합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한번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A와 B는 교집합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disjoint한 관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A is disjoint 하신 다음에 B를 주게 되면 얘는 교집합이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true가 나와야 될 거예요. 왜냐면 disjoint 하니까. 그래서 true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 상황에는 교집합이 없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이번에는 교집합이 없는 관계를 봤으니까 이걸 대상을 바꿔봐서 B와 C를 넘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B와 C는 6이라고 하는 교집합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조인트 하지가 않죠. 교집합이 있죠. 교집합이 있다. 이 경우에는 교집합이 있어서 false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 사용하실 때 많이들 헷갈려 하시거든요. 지금 교집합이 없는 경우가 오히려 true가 나온다는 겁니다. 절대 헷갈리지 마시고 어찌됐든 이 교집합이 있냐 없냐를 물어볼 때는 is disjoint를 통해서 해주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 체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이니까 이 정도까지만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셋에 대해서 함수는 충분히 알아봤어요. 충분히 알아봤는데 저번 이론 시간에 셋은 이러한 케이스에 활용해 볼 수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몇 가지 사례를 설명드린 게 있어요. 그걸 한번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요. 중복 데이터를 제거하는 케이스입니다. 보시면 numbers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이 녀석은 타입이 리스트입니다. 지금 대괄호로 감싸져 있죠. 그런데 이 안에 여러 값들이 있어요. 이 친구들은 1부터 5 사이까지 정수 값이 무작위로 들어있고요. 중복돼서 들어가 있습니다. 1, 1, 2, 2, 3, 3, 4, 4, 5, 5 전부 다 중복돼서 들어가 있죠. 그런데 이 중복을 제거하고 1, 2, 3, 4, 5만 남기고 싶다고 한번 쳐볼게요. 이랬다고 했었을 때 셋을 활용하면 상당히 편리해지는데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프린트 하시고 numbers 이렇게 출력하게 되면 중복 데이터가 그대로 나올 텐데 이 리스트를 그대로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셋을 씌워주게 되면 이 셋이라고 하는 거는 중복 데이터를 참지 못하는 허용하지 않는 데이터 구조이기 때문에 이게 싹 삭제해 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출력해 보면 얘는 중복 제거가 된 형태로 저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원하는 것은 중복 제거를 할 뿐만 아니라 리스트 자료 구조를 유지하고 싶어요. 자, 이렇다고 했었을 때 셋을 통해서 중복 제거를 시켜놓고 이걸 다시 리스트로 원복시키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복 제거한 이후에 리스트로 감싸준 다음 다시 프린트를 해보시면 이 녀석이 리스트로 바뀌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복 데이터 제거를 할 뿐만 아니라 리스트를 유지해주고 싶다면 셋, 다음 리스트를 씌워주면 된다. 활용 첫 번째 케이스 살펴보셨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케이스는 중복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케이스입니다. 자, 예를 들어 하나의 묶음 데이터 넘버스가 있다고 칠게요. 이 넘버스는 뭐가 들어있는지 몰라요. 지금 제가 위에 숨겨놨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이 넘버스에 중복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실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할 수 있냐? 저희는 길이를 2개 뽑아내서 이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자, 일단 이 넘버스에 지금 중복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이 길이를 뽑아 보겠습니다. 그리고 해당 길이를 어떤 변수에다 넣어 놓을게요. 저는 이걸 간단하게 그냥 A라고 칠게요. 자, 이렇게 A를 구해놨으면 B라고 하는 것도 구할 건데요. 이 B라고 하는 변수에는 뭘 넣을 거냐면 넘버스의 길이를 또 넣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A와 B가 길이가 같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냥 넘버스가 아니라 이 녀석을 중복 데이터를 제거해준
셋 처리를 해준 이후의 길이를 구하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중복 데이터가 있는 경우랑 없는 경우에 이 A와 B의 대소 비교가 달라져서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만약에 이 넘버스가 1, 2, 3, 4가 들어있다 쳐볼게요. 자, 그랬을 때는 중복 데이터가 없는 케이스이죠. 없는 케이스였을 때는 이 랭 넘버스가 4가 나왔을 거고요. 그 다음 이걸 중복 제거를 해봤자 세처를 해봤자 여전히 1, 2, 3, 4가 있을 거기 때문에 얘도 4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중복 데이터가 없을 때는 이 A와 B는 동일하게 될 거예요. 길이가 동일하니까. 자, 그런데 만약에 1, 2, 3, 4가 아니라 1, 2, 3, 3이었다 라고 한다면 이걸 조합 처리했었을 때 이건 1과 2과 3 이렇게 중복 제거가 된 집합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위 같은 경우에는 4가 나오고요. 아래는 3으로 줄겠죠. 그렇기 때문에 A가 클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경우에는 중복 데이터가 있는 경우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두 변수, 그러니까 이 중복 처리를 해주기 전 길이와 중복 처리를 해준 이후의 길이를 비교해주게 되면 중복 데이터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요건 마무리 해볼게요. 만약에 A가 크다면 이 경우에 중복 데이터가 있는 경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중복 데이터 있음 이라고 프린트 해볼 수 있고요. 그게 아닌 경우에는 중복 데이터가 없음이라고 출력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넘버스가 뭐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한번 이거 출력해 볼게요. 출력해보면 중복 데이터가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위에 가서 정답을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버스는 1111이었어요. 그러면 이게 최초의 길이는 4였지만 중복 제거를 한 이후의 길이는 1이었을 테니까 이 4가 1보다 크죠? 그래서 여기 쏙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럼 테스트를 좀 바꿔봐서 이 넘버스를 1, 2, 3, 4로 바꿔볼게요. 자, 이렇게 바꾸면 어디로 들어가나 봅시다. 자, 이 경우에는 출력했을 때 중복 데이터 없음, 여기로 쏙 들어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왜냐면 중복 제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B라고 하는 길이가 줄어들지 않았으니까 A와 B가 같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들어가지 못하고 else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 하나의 묶음 데이터에 대해서 중복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보는 케이스였습니다. 자, 오늘의 진짜 마지막 내용입니다. 여러 묶음 데이터, 지금 넘버스1, 넘버스2 같이 이 여러 묶음 데이터가 있다고 했었을 때 이 묶음 데이터 간에 겹치는 데이터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 겹친다. 겹친다는 거는 어떤 걸 통하면 쉽게 구할 수 있냐면 교집합을 구하면 쉽게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궁금한 거는 어떤 교집합이 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고요. 교집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이 사실 자체가 궁금한 거예요. 자, 이 경우일 때는 is disjoi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이거 방금 전에 배웠으니까 다들 기억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함수를 사용해주면 이 묶음 데이터와 이 묶음 데이터가 겹치는 게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가 이 함수는 집합 데이터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리스트로서 호출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데이터 간에 중복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이 두 데이터를 집합으로 일단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넘버스1과 넘버스2를 그냥 둘 게 아니라 셋 처리를 해줄 겁니다. 예를 들어 set numbers1이라고 하는 변수에다가는요. 이 넘버스1을 셋 처리해 줄 거고요. 그리고 다음엔 이 넘버스2 역시도 셋 처리를 한 이후에 set numbers2라고 하는 변수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셋으로 바꿔놨으니까 둘 다 is disjoi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set numbers1에서 is disjoint라고 하는 함수 호출할 수 있고요. 이 다음 인자로 set numbers2를 전달해주면 됩니다. 이 두 집합이 교집합이 없습니까? 라고 물어보는 함수였죠. 그렇기 때문에 이 결과가 true가 나왔을 때는요. 둘이 겹치는 데이터가 없음이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죠. 중복 데이터가 없음이라고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게 아닐 때는요. 겹치는 데이터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고 표현해 줄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여러 묶음 데이터가 있었을 때 얘를 셋으로만 바꿔주면 이 셋에는 is disjoint라고 하는 함수가 있어서 그 데이터들 간의 교집합을 바로 파악해 볼 수가 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자료구조 셋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숨가쁘게 달려와 봤고요. 제가 욕심을 내다 보니까 분량이 좀 늘어났는데 이 셋이라고 하는 자료구조가 코딩 테스트에서 잊을만 하면 나오거든요. 어떤 주제로 나오냐면 제가 오늘 활용 사례로 다뤄봤던 이 중복 데이터가 있는지 없는지 중복을 확인하는 테마로 종종 나오고요. 그리고 내가 지금 사용한 값인지
그 사용 여부를 확인할 때도 종종 나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여러분이 박스가 4개가 있다고 칠게요. 이렇게 4개의 박스가 있다고 쳤었을 때 이 박스를 선착순으로 가져간다고 칩시다. 자, 그러면 처음 사람이 3을 외쳤어요. 그러면 다음 사람은 3을 외치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사용했었을 거니까. 그럼 다음 사람이 이 3 빼고 나머지 중에 불러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해 볼 거냐 이런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간단한 게 셋에 이 3을 넣어버리면 됩니다. 넣어버리고 이 다음 사람이 번호를 외치기 전에 물어보면 돼요. 혹시 이 셋에 내가 외치려고 하는 번호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게 되면 간단하게 사용 여부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2케이스 말고 그 밖에도 엄청나게 많은 케이스들에서 셋을 활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시간 셋 끝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 방면으로 갖고 놀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다음 시간은 마지막 자료 구조인 대망의 딕셔너리입니다. 미리 스포를 좀 하자면 가장 어려운 자료 구조이기도 하니까요. 마음 단단히들 먹고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